영화 아바타에서 미래 인류는 4.37광년이나 떨어진 판도라를 침략합니다. 인류가 이렇게나 먼 곳까지 간 이유는 바로 Unobtainium, because this little gray rock sells for 20 million a kilo. 언업타늄을 지구로 가져오기 위해서 인간은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판도라의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나비족과의 전쟁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조그만한 돌덩어리가 뭐길래 인간들은 이걸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인 걸까? 자, 이걸 알려면 우리는 먼저 영화 아바타에서 지구의 상황부터 알아야 돼요. 서기 2129년 지구 생태계는 과잉 개발, 산림 벌채, 과도한 어업 등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육지나 해양 대부분의 동식물들은 멸종 위기에 놓여 있죠. 또 급격한 도시화, 환경오염 때문에 대기질도 최악입니다. 영화 초반부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맨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죠.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어떤 호흡 장치를 착용하고 있어요. 건물들의 창문은 모조리 닫혀 있고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거나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립니다. 밖에서 숨쉬는 것조차 위험한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시뮬레이션으로 풀어내죠. 또 미래 인류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도 다 써버렸고요.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플루토늄, 우라늄까지 다 써버렸어요. 인류의 위기는 끊이질 않습니다. 22세기의 인구는 거의 200억 명에 달했었지만 기아, 핵전쟁, 물 부족, 오존층 파괴, 해수면 상승 등등으로 인구는 20억 명까지 급감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때가 돼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원들하고 생태계까지 소모하고 있죠. 지구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는 전쟁을 촉발시킵니다. 영화 아바타의 주인공 제이크 설리는 이 에너지 위기로 인한 전쟁에 참여했다가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설정이죠. 한때 아름다웠던 푸른 행성 지구는 이제 온실가스로 뒤덮인 황폐하고 썩어가는 세계입니다. 지구의 모든 자원을 소모한 인류는 이제 지구 밖에서 자원을 찾습니다. 이 시기 인류는 달과 화성의 자원도 채취 중인데 달 자원 채취는 엄청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의 모습까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이제 인류가 달 토양을 완전히 파헤치고 달에 대규모 갱도를 설치해서 달에는 마치 거대한 흉터 자국이 남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죠. 하지만 달과 화성의 자원만으로는 인류의 에너지난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태양계 밖에서 외계 자원을 찾아 나서는데요. 외계에서 자원을 찾기 위해서 인류는 사활을 걸었다고 해요. 미국과 소련의 우주경쟁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전 세계가 우주 탐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구의 모든 자원은 고갈됐고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인류는 어쩌면 멸종할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인류는 먼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로 탐사선들을 보냅니다. 지구에서 4.22광년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 지구에서 4.37광년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 등이죠.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알파 센타우리에서 목성형 행성 폴리페모스, 그리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 판도라를 찾아냅니다. 판도라를 조사하던 과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판도라는 인간이 발견한 천체 중에 최초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했거든요. 바다와 숲에는 수많은 동식물들, 그리고 고도의 지능을 가진 외계인, 나비족도 있었죠. 또 인류는 판도라의 지형을 조사하다가 엄청난 광물을 찾아냅니다. 상온 초전도체, 언업테늄이죠. 이 언업테늄만 있다면 인류는 지구의 에너지 위기를 단숨에 극복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초거대 기업 RDA는 판도라의 자원을 채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고 나서 판도라 개척을 시작합니다. RDA가 원하는 건 역시 언업테늄이죠. 자, 이렇게 영화 아바타에서 미래 인류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판도라에 있는 상온 초전도체 언업테늄을 노린다는 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업테늄이 도대체 뭐길래 인간들은 4.37광년이나 떨어진 이렇게나 먼 곳까지 와서 천문학적인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이 돌멩이 하나 가져가겠다고 난리인 걸까? 상온 초전도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전기 전도도를 알아야 돼요. 전기 전도도는 쉽게 말하자면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의 정도예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은 부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은 도체입니다. 부도체로는 유리, 플라스틱, 고무, 다이아몬드 등이 있고요. 도체로는 철, 구리, 금, 은, 알루미늄 등이 있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도체하고 부도체 사이에
중간 정도 되는 특성을 가졌는데요. 반도체는 전압, 열, 빛의 파장 등을 얼마나 가하는지에 따라서 전기를 흐르게 했다가 흐르지 않게 했다가 하는 전기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반도체로 스마트폰, 컴퓨터 등등의 전자기기를 만드는 거고요. 상온 초전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바로 전기 저항이에요. 이 전기 저항이라는 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도체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자, 가령 우리가 차를 타고 달린다고 해봐요. 이때 자동차가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에 저항이 생기죠. 또 우리가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물의 저항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자, 이처럼 물체가 이동할 때 그 반대 방향으로 그 이동을 방해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것을 바로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기의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전기가 A에서 B까지 이동할 때는 저항이 생기고 그 저항만큼 열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냉장고, TV 등등의 가전제품에서 이제 열이 나가지고 뜨거운 이유가 바로 이 전기 흐름의 저항 때문이에요. 이 저항은 전력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가령 A에서 B까지 100만큼의 전기를 보냈는데 B에 도착한 전기의 양은 70이 되는 거야. 도착하지 못한 30만큼은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저항을 받아서 열의 형태로 날아가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전기 저항만큼 열이 생겨난다는 현상을 역이용한 제품도 있어요. 헤어드라이기, 토스터기, 히터 같은 열을 발생시키는 물건들이죠. 아니 리병이 형,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다. 자동차 탈 때나 수영할 때 저항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전기가 흐르는 것에도 저항이 있어? 전기는 그냥 흐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항만큼 열이 생긴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 자, 우리 부용이들 손바닥을 맞대고 한번 비벼보세요. 계속해서 비비다 보면 손바닥이 뜨거워지잖아요. 자, 이것은 손바닥이 앞뒤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손바닥의 마찰력 때문에 저항이 생기고 그 저항만큼 열이 생기기 때문에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전기 저항이 생겨서 열이 발생하는 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전기가 구리선을 통해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보자. 이 구리선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구리 원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구리 원자하고 충돌하고 마찰하게 되겠죠. 그만큼 저항이 생기고 그 저항만큼 열이 발생하는 거고요. 저항이 얼마나 크냐, 즉 원자하고 전자가 얼마나 많이 충돌하냐는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어떤 금속이냐에 따라서 또 온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지는 게 보이죠. 은은 구리에 비해서 6% 전기가 더 잘 흐르고 금은 구리에 비해서 71% 전기가 흘러요. 또 철은 구리에 비해서 겨우 17.6%에 불과하죠. 구리전선의 경우는 상업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구리는 금속 중에서 전기전도성이 은 다음으로 2등에 이르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도 있어요. 싸고 전기도 아주 잘 통하니까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저항값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한 가지 요인은 온도예요. 대부분의 금속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커지는데 온도가 오르면 금속 도체 내부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이 분자들이 전기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또 저항값은 도선의 길이, 굵기에 따라서도 영향을 줍니다. 도선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저항은 2배가 되고 도선의 굵기가 2배 굵어지면 저항은 2배 줄어들죠. 이건 마치 고속도로하고 똑같아요. 중간중간 원자들이 있는 고속도로가 있다고 하면은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이 원자들하고 충돌하겠죠. 그런데 도로 길이가 2배가 되면 원자를 만나서 충돌할 확률도 2배 느는 거예요. 즉 전기 저항이 2배 늘어나는 거죠. 또 전자가 지나다니는 2차선의 도로가 있는데 이거를 2배로 4차선으로 확장시킨다면 도선의 굵기를 2배로 늘린다면 도로는 훨씬 쾌적해지고 전기 흐름도 원활해지겠죠. 자, 그렇다면 초전도체라는 건 뭘까요? 초전도체라는 건 전기 저항이 없고 발열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없는 물질입니다. 자, 여기 초전도체 언옵테늄으로 만든 도선이 있다고 해봐요. 100만큼의 전기가 A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B까지 고스란히 100만큼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에너지 손실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그야말로 에너지 혁명이죠.
초전도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1933년 독일의 과학자 발터 마이스너가 발견한 마이스너 효과죠. 마이스너 효과라는 건 주위에 자석이 있을 경우에는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100% 밀쳐내는 완전 반자성을 갖습니다. 자력을 완전히 반대해서 자석 위에서는 둥둥 떠다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상온 초전도체란 뭘까요? 상온 초전도체라는 건 0도 이상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보이고 마이스너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상온 초전도체죠. 만약에 초전도 현상만 있고 마이스너 효과가 없다면 완전도체 혹은 바일금속이라고 합니다. 또 만약에 마이스너 효과하고 초전도 현상은 모두 보이는데 상온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초전도체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부영이들은 상온 초전도체가 뭔지 대충 다 이해한 거예요. 영화 아바타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지형 할렐루야 산이 도대체 어떻게 판도라 행성 하늘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건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다 아시겠죠? Grace explained it to me. Some kind of maglev effect, because unobtainium is a superconductor, or something. 이 할렐루야 산은 상온 초전도체 언옵테늄으로 이루어졌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산이 둥둥 떠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아까 전에 초전도체는 모든 종류의 자기장을 밀쳐내는 마이스너 효과가 생긴다고 했죠. 그 힘으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초전도체 위에다가 자석을 올리면 자석이 공중에 붕붕 뜨는 현상, 자석 위에다가 초전도체를 올려서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드는 원리, 그리고 할렐루야 산이 공중에 떠 있는 것까지 다 같은 원리인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여기 판도라가 있어요. 판도라 내부의 핵에는 고온고압의 철을 비롯한 자성체 금속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있는데 이것들이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역시도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런데 할렐루야 산은 그 자체로 거대한 언옵테늄이에요. 언옵테늄은 상온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자기장을 밀쳐내는 마이스너 효과를 가지는 거고요. 덕분에 할렐루야 산은 판도라의 거대한 자기장을 밀쳐내고 공중에 붕붕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어때요? 그냥 영화 속의 판타지인 줄 알았던 이 할렐루야 산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니 진짜 흥미롭죠? 자, 여기서 잠깐 영화 TMI를 해보자면 지구에서 온 RDA가 원래는 이 할렐루야 산에 있는 언옵테늄을 노렸다고 해요. 그런데 RDA가 이걸 계속 해낼수록 이제 할렐루야 산이 땅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RDA는 장비, 인명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죠. 이건 당연한 현상이겠죠. 상온 초전도체를 많이 캐내다 보니까 할렐루야 산은 반자성을 잃게 되고 바위만 남게 됐으니까 땅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RDA는 더 이상 할렐루야 산에서 언옵테늄을 캐지 않게 됐고 땅속에 묻혀있는 언옵테늄을 노리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언옵테늄이 가장 많이 묻혀있는 곳에 바로 나비족이 살았던 거고요. 그래서 나비족하고 지구인들하고 전쟁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도 여러 과학자들은 상온 초전도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가 실현된다면 엄청난 혁신이 생길 거예요. 그 혜택은 전 인류에 돌아갈 거고요. 먼저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된다면 인류의 에너지 걱정은 끝날지도 몰라요. 왜냐?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가 크게 앞당겨질 거거든요. 먼저 핵융합이라는 건 뭘까요?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해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핵융합이 일어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어요. 바로 태양이죠. 우리의 태양 중심에서는 매일같이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도, 기압은 무려 2500억. 자, 이렇게 태양 중심의 초고온, 초고압의 환경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발생하는 빛과 열 에너지가 지구에 전달되는 거고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고 동물들은 그 식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태양의 핵융합 에너지 그 자체가 지구 모든 생명의 근원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핵융합 발전이라는 건 뭘까요? 핵융합 발전이라는 건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핵융합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태양하고 비슷한
초고온, 초고압의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구의 경우에는 해수면 기준으로는 1기압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 환경에서는 기압이 부족한 만큼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온도가 무려 1억도 이상이에요. 1억도 이상이 돼야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한국의 K스타가 토카막 방식의 핵융합로로 아주 유명해요. 토카막 방식이라는 건 핵융합로를 도넛 형태로 만들어서 그 도넛 안에다가 플라즈마를 가둔 다음에 계속 빙빙 돌게 만들어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방식이에요. 이 K스타가 작동하는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이 도넛 모양의 원자로에다가 중수소, 삼중수소를 넣고 수천만 도가 넘게 열을 가합니다. 이때 중수소 원자, 삼중수소 원자에 붙어있던 전자는 떨어져 나가서 자유전자가 되고, 전하를 내보낸 중수소 원자액, 삼중수소 원자액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 덕분에 양전하를 띱니다. 자, 이렇게 물질들은 이온화되는데 이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는 원자핵들끼리 결합시키는 건데,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밀어내려고 해요. 자, 이것은 자석의 플러스 극끼리는 서로 안 붙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플라즈마를 초고온 1억도 이상으로 가열하게 되면 원자핵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원자끼리 밀어내던 힘을 이겨내고 원자핵들끼리 충돌, 두 개의 원자핵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핵융합입니다. 자, 이때 헬륨 하나가 탄생하고 중성자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때 질량은 처음 질량보다 더 줄어들게 돼요. 가령 중수소랑 삼중수소랑 합쳐서 질량이 5.1이었다면 핵융합 이후에 헬륨과 중성자의 질량을 합친 게 5인 거예요. 이 0.1만큼이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사라진 0.1의 질량만큼 아인슈타인의 E는 mc 스퀘어에 따라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공식을 대입해 보면요, 에너지는 0.1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핵융합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는 핵 분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약 7배 더 많다고 해요. 오, 원전에 비해서 에너지가 7배 더 나온다고? 개 좋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구상에는 1억도 이상 되는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류가 어떻게든 인공태양을 만들었는데 그 태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내 답을 찾아냅니다. 그 플라즈마는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소. 아주 강력한 자석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어디에도 닿지 않게 공중에 띄워놓는 건 어떻소? 과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강력한 자기장으로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토카막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으니, 그 일반적인 전자석으로 자기장을 발생시켰더니 저항 때문에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이것 때문에 자기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다시 한번 해결책을 떠올립니다. 바로 저항이 없는 초전도 자석이죠. 먼저 초전도가 뭘까요? 초전도는 도체의 온도가 아주 낮아졌을 때 전류 저항이 사라지고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반자성을 띠는 현상입니다. 이 초전도 상태에서는 도체에 많은 전류가 흘러도 저항에 따른 온도 상승이 거의 없고 전력 손실도 아주 적죠. 이 때문에 아주 강력한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토카막 방식의 핵융합로에는 초전도 자석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의 K스타는 나이오뷴 주석합금의 초전도 자석을 이용했습니다. 이 초전도 자석은 초임계 헬륨을 이용해서 영하 269.5도로 유지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초전도 자석은 보통의 전자석보다 100배나 강하면서도 일반 전자석보다 훨씬 더 작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전기를 흘려보내면 저항 없이 전류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계속 유지되고 저항 손실이 없어서 적은 전력을 소모하죠. 그런데 이 초전도 자석은 영하 269.5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장치가 커지고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초전도 자석을 액체헬륨을 이용해서 냉각시키면서 생기는 단점이죠. 그런데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 개발이 완료된다면 K스타의 토카막처럼 초임계 헬륨으로 영하 269.5도까지 냉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복잡했던 장치가 간소해지고 부피도 작아지고 비용도 적게 들고 완전 개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온 초전도체 LK99가 개발됐다는 소식이 처음 들려왔을 때 야, 이거 핵융합 현실화 되나요?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안 그래도 토카막 방식의 핵융합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을 30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어요. 이걸 300초 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핵융합은 이제 상용화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까지 개발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핵융합 발전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1등 국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땅에 기름 한 방울 안 나가지고 맨날 다른 나라에서 기름이나 에너지 같은 거 수입해오는 신세였는데 이런 지리적인 한계를 기술로서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야, 이건 국뽕 한 사발로는 안 되죠. 1년 내내 잔치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상온 초전도체 개발이 완료됐다고 해서 핵융합이 바로 상용화되는 건 아니에요. 핵융합 발전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플라즈마 물리학, 핵융합, 초고난이도의 엔지니어링, 재료과학, 정밀 제어 등등 모든 것에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아주 복잡하죠. 상온 초전도체는 핵융합 발전 상용화에 필요한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상온 초전도체는 다른 분야도 크게 발전시켜요. 가장 파급 효과가 클 걸로 예상되는 분야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먼저 전기 저항이 없는 만큼 전기를 옮길 때 효율이 100%가 되거든요.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죠. 기존에 사용하는 구리선은 발전소에서 가정이나 회사 등등으로 전기를 옮기는 동안 4% 정도의 전기가 열로 전환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만 1년에 22조 원만큼의 전력이 송전 과정에서 손실된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구리 대신에 초전도체를 이용하게 되면 이 손실을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한국이 전기를 엄청 생산한 다음에 해외로 수출한다고 해봐요. 이때 만약에 초전도체를 이용한다면 손실되는 전기 없이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또 초전도체 케이블의 굵기는 구리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해요. 그만큼 더 가볍고 땅속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발전, 송전, 전기저항, 동력기기 등등 전기에너지의 모든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상온 초전도체는 배터리 분야도 발전시켜요. 상온 초전도체 기반의 배터리는 고속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크기 자체를 줄여서 공간 효율이 좋아지고요. 또 저항에 따른 발열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죠. 어때요? 상온 초전도체는 전기 자동차에 딱 필요한 기술이죠. 게다가 전기 모터도 발전합니다. 저항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도 없고 발열도 없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이 따로 필요 없고 모터의 효율은 아주 높아지죠. 더 작고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모터 설계가 가능한 겁니다. 이 덕분에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된다면 전기차, 수소차 같은 미래 모빌리티는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룰 겁니다. 또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등도 발전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설이나 군시설, 데이터 센터, 도시의 정전이 일어났을 때,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등등 고용량의 예비 전력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이 가능할 겁니다. 초전도 발전기와 대형 전동기는 도선 전류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기의 크기를 30% 이상 줄일 수 있고요. 그만큼 기기의 규모와 중량을 줄일 수 있게 될 겁니다. 통신과 센서 분야도 발전해요. 이건 역시도 미래 모빌리티의 혁신이겠죠.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고 장거리, 단거리 통신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고주파 통신도 향상시켜서 위성통신, 유무선 고속 네트워크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영화 아바타에서 RDA는 상온 초전도체를 이용한 통신, 양자통신 분야도 세계 1등이라는 설정이에요. 레이더도 발전해요. 해상도가 좋아지고 항공, 선박, 국방, 일기예보, 연구, 전파 천문학 분야도 발전할 겁니다. 각종 전자기기와 반도체 기술도 큰 도약을 이룰 거예요. 값비싸고 부피가 큰 냉각장치가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요. 그만큼 무게도 가벼워지고 전력 효율도 100%에 발열도 없으니까 컴퓨터 성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의 발전도 상온 초전도체가 앞당길 거고요. 현재 IBM, 구글 등의 양자 컴퓨터는 초전도 양자 컴퓨터에 기반해요. 이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깝게 냉각시켜줘야 되죠.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된다면 이 냉각이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 부품이 간소화돼서 설계도 쉬워지고 공간 효율도 전력 효율도 좋아지겠죠. 물론 상온 초전도체가 상용화된다고 해도 양자 컴퓨터라는 분야가 워낙에 발열에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듯 양자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양자 컴퓨터의 발열 제어는 힘들다는 이유죠. 또 양자 컴퓨터 자체가 아주 크고 복잡하고요.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대중화는 힘들어도 그래도 최소한 서버용이나 데이터 센터용, 국방용 혹은 정부기관 또 기업용 등등으로는 양자 컴퓨터 활용이 가능해질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클라우드와 서버 기술 같은 IT 업계도 도약합니다. 자, 어때요? 이 정도면 거의 전기가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가 이 상온 초전도체 덕분에 발전한다고 보면 되겠죠. 현대사회가 워낙에 전기 또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상온 초전도체가 발전시키지 못하는 분야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예요. 상온 초전도체가 바꿀 미래 조금 더 알아보자. 교통도 발전해요. 자기부상 열차는 바퀴가 없는 만큼 마찰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 아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에너지 효율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 속도는 거의 비행기 수준으로 시속 500km를 넘게 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겨우 40분이면 간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영화 아바타 1편을 보시면 자기부상 열차가 아주 잠깐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영화 아바타에서 미래 인류는 상온 초전도체 언옵테늄을 이용해서 자기부상 열차에 사용 중이라는 설정이에요. 이 자기부상 열차는 판도라를 침공한 RDA가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초전도체 자기부상 열차는 일본 신칸센 구역 일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자기부상 열차의 상용화를 맡고 있는 것은 상온 초전도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기부상 열차는 온도를 엄청 낮춰야 되고 액체 질소가 필요하고 크고 무겁고 비싸고 설계도 복잡하다고 해요. 자,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 기술이 개발된다면 자기부상 열차는 바로 상용화되는 거겠죠. 하이퍼루프도 발전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는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땅굴을 뚫어서 자동차를 어떤 판자 위에다가 실어서 나른다는 계획인데요. 자기부상 열차랑 마찬가지로 이 땅굴 역시도 초전도체로 만들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땅굴이 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일론 머스크는 LK99의 개발이 현실이었기를 빌었을 거예요. 자동차, 배터리, 전기, 통신, 땅굴까지. 일론 머스크가 진행 중인 사업에 어쩜 하나같이 이렇게 전부 다 관련이 있네요. 초전도 현상을 응용한 의료 장비도 있는데요. 바로 MRI입니다. MRI는 일종의 강력한 초전도 자석입니다. 이 자석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있는 수소 원자를 촬영해서 이미지를 얻는 방식이죠. 이 자석은 초전도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도로 낮은 온도,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깝게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액체 헬륨을 사용해요. 또 MRI의 발열 관리를 하지 못하면 초전도성을 잃고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MRI 장치에는 발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냉각 장치를 단다고 하죠. 그래서 MRI 촬영 가격이 비싼 거예요. 초전도 자석의 온도를 절대 영도에 가깝게 유지하고 발열 관리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상온 초전도체가 상용화된다면 이런 의료 장비의 비용도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초전도체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의 업적을 알아보죠. 1848년 연력학을 연구하던 켈빈 남작은 섭씨나 화씨 대신 절대적인 온도 기준을 세우자고 하면서 절대 온도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켈빈 남작의 이름을 따서 켈빈이라는 온도 단위가 나왔고요. 0켈빈은 영하 273.15도로 정해졌죠. 이 0켈빈이 바로 절대 영도입니다. 그 이후에 과학자들은 절대 영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갖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줄 톰슨 효과가 발견됩니다. 이 줄 톰슨 효과라는 건 우리가 스프레이나 부탄가스를 사용하고 나면 입구 주변이 엄청 차가워지잖아요. 자, 이것처럼 줄 톰슨 효과는 압축된 기체를 좁은 관이나 구멍을 통해서 팽창시키면 기체의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냉장고
에어컨 등의 냉각 장치도 줄 톰슨 효과로 개발된 거고요. 이 줄 톰슨 효과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체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술 앞에다가 손바닥을 대고 하 하고 뱉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입을 모으고 바람을 최대한 얇게 불어보세요. 호 하고 불어보면은 차가운 바람이 나오죠. 자, 이것이 바로 줄 톰슨 효과예요. 자, 이 줄 톰슨 효과로 과학자들은 친숙한 기체들을 하나하나 액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산소, 질소부터 시작해서 1898년에는 수소까지 33켈빈의 온도까지 내려서 액화시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가지 물질들을 계속해서 최저 온도를 갱신했는데도 이상하게 액화가 잘 안되는 게 있었어요. 바로 헬륨이었죠. 이 헬륨이 하도 액화가 안되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야, 이거 헬륨은 원래 액화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헬륨을 액화시킨 데 성공한 과학자가 바로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입니다. 그는 1908년 헬륨을 액화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약 4.2켈빈의 극저온을 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저온이 계속해서 갱신되니까 과학자들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대부분의 금속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커지고 또 온도가 내려갈수록 저항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금속의 온도를 만약에 절대 영도까지 낮추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 금속의 온도를 낮추면 저항이 줄지 않소? 그럼 그 절대 영도에 가까우면 저항이 0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금속의 기본 저항은 남아있으니까 저항은 0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금속이 꽁꽁 얼어붙기 때문에 저항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의 이런 논쟁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입니다. 아, 저기 님들, 제가 예전에 그 헬륨 액화시킨 거 기억나지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제가 금속을 한번 온도를 아주 낮게 낮춰서 저항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는 수은의 온도를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으로 내리던 실험 도중 이상한 발견을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수온을 4.2켈빈, 영하 268.95도까지 낮췄더니 전기 저항이 사라진다고?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는 그렇게 인류 최초로 초전도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발견에 대한 공로로 191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죠. 또 그는 저온 물리학의 개척자라는 명예로운 별명도 갖게 됐습니다. 1933년 독일의 물리학자 프리츠 발터 마이스너 그리고 로버트 오셴펠트는 초전도체 내부로 자기장이 침투하지 못하고 완전 반자성을 갖는 효과, 마이스너 효과를 발견합니다. 초전도체는 자력을 완전히 반대해서 자석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초전도체의 조건이 지금은 두 개가 된 거예요. 전기 저항이 0이다. 그리고 마이스너 효과를 보인다. 오너스 이후에도 여러 과학자들은 납이나 나이오뷴 등을 절대 영도에 가깝게 온도를 낮춰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만들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려면 절대 영도에 가까운 대략 영하 270도까지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온도를 낮춰야 돼요. 하지만 액체 헬륨은 지구에는 별로 없는 희귀물질이어가지고 너무 비싸고요. 그 밖에도 냉각을 위한 장치들은 너무 크고 복잡하고 또 비싸기도 해요. 상용화는 물론이고 실험을 위한 장치를 만드는 것조차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절대 영도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금속, 이것만 찾아낼 수 있다면 진짜 대박일 겁니다. 더 경제적이고 장치도 간소해지고 몇몇 분야는 상용화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초전도 임계온도가 높은 물질을 찾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원소의 경우에는 나이오뷴이 9.2켈빈으로 임계온도가 최고인 게 밝혀졌고, 그 이후부터 과학자들은 화합물 등을 합성하면서 연구하기 시작. 질화 나이오뷴이 16켈빈, 나이오뷴 주석이 18켈빈, 그리고 1970년대 중반 나이오뷴 게르마늄에서 23켈빈의 임계온도를 얻기까지 60년이나 걸렸어요. 임계온도를 높이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사이
초전도체에 대한 지식이 여럿 발견됩니다. 1953년 러시아의 물리학자 알렉세이 알렉세이비치 아브리코소프는 일부 초전도체에서 양자 고정, 퀀텀 락킹이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석 위에다가 이중 초전도체를 올려두면 그 자리에 공중부양이 딱 되잖아요. 이때 손으로 초전도체를 잡고 딱 올리면은 자석도 같이 끌려오는 거예요. 꼭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두 물체를 꽉 잡아둔 것 같죠? 또 자석으로 만들어진 철도 위에다가 초전도체를 올려서 공중부양시킨 다음에 초전도체를 가볍게 밀어내면 초전도체는 그 철도 안에서만 움직이고 그 밖으로는 절대 튕겨나가지 않아요. 더 신기한 건 이 철도 자체를 뒤집어도 철도가 위에 있고 초전도체가 아래에 있어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류가 나중에 자기부상 열차를 개발하게 된다면 이 현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자기부상 열차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두 물체를 꽉 잡아둔 거죠. 알렉세이는 퀀텀 락킹 현상을 발견한 공로로 200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1986년 스위스 취리 IBM 연구소의 베드노르츠 그리고 밀러는 구리 페로브스카이트계 세라믹 물질에서 임기온도 35켈빈의 고온 초전도체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발견이었어요. 1986년까지 과학자들은 이렇게 믿어왔거든요. BCS 이론에 따라서 30켈빈 이상에서는 초전도성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베드노르츠 그리고 밀러가 만든 고온 초전도체는 BCS 이론에 따른 임계온도 30켈빈보다 5켈빈이나 더 높은 35켈빈인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현상이 가능한 거예요. 베드노르츠와 밀러는 이 고온 초전도체 현상을 발견한 공로로 198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고온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직후 고온 초전도 현상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가 아주 활발해졌죠. 여기서 잠깐 BCS 이론이 뭘까요? BCS 이론은 1957년 존 바딘, 니언 쿠퍼, 그리고 존 로버트 슈리퍼 이렇게 3명의 학자가 30켈빈 이하의 저온 초전도 현상의 원리를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BCS 이론을 발전시킨 과학자 바딘, 쿠퍼, 그리고 슈리퍼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BCS 이론이라고 하죠. 물질 내부에 전기를 흘려보냈을 때를 보죠. 전자가 이동할 때는 원자하고 부딪히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항이라고 하죠. 그런데 BCS 이론에 따르면 저온 초전도체 내부에서 전자 두 개가 짝을 이루고 나서 양이온 사이를 저항 없이 지나가게 돼요. 이때 양이온들은 전자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끌려오기는 하지만 양이온들은 전자에 비해서 약 1800배가량 무겁기 때문에 그 이동 속도가 현저히 느립니다. BCS 이론은 지금까지 저온 초전도 현상을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BCS 이론을 정리한 3명의 과학자들은 이 공로를 인정받고 197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런데 BCS 이론에 한계도 있어요. BCS 이론으로는 30켈빈 이하의 저온 초전도 현상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켈빈 이상의 고온 초전도 현상은 BCS 이론에 따라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고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임계온도도 끊임없이 높아져 갔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고온 초전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만 내준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노벨상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게 과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고온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를 어떤 실마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에 따라서 고온 초전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할 거고요. 30켈빈이 넘는 고온 초전도체의 발전을 한번 볼까요? 1986년 IBM 연구소의 베드노르츠 그리고 밀러가 35켈빈의 고온 초전도체를 발명한 이후 고온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는 아주 급격하게 많아졌어요. 1987년 대만의 물리학자 우마오쿤 연구팀은 이토륨 바륨 구리 산화물로 임계온도 92켈빈의 고온 초전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아주 중요한 발견이에요. 왜냐? 예전에 발견한 초전도체들을 낮은 온도로 유지시키려면 액체헬륨을 써야 됐거든요. 근데 액체헬륨은 너무 비싸고 또 냉각을 위한 장치들도 크고 무겁고 수송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임기온도가 92켈빈이면 액체 헬륨 대신에 액체 질소를 쓸 수 있어요. 액체 질소는 어디서든 만들 수 있고 값도 싸고 관리도 비교적 쉽습니다. 즉 경제성 측면으로 봐도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산업계는 이번 발견으로 초전도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생활하는 상온에서도 초전도 기술 실현이 가능하다는 기대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물질들이 발견됐고요. 온도도 계속해서 높아져만 갔어요. 아래 표를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초전도체 임기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게 보이죠? 고압 초전도체를 연구하는 연구팀도 있어요. 고압 초전도체의 경우에는 임기온도를 아주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2019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LMH 연구팀은 란타넘 하이드라이드를 이용해서 무려 영하 13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였어요. 영하 13도라면 진짜 대박인 것 같죠? 하지만 이번 경우에도 상용화는 어려워요. 왜냐? 이때 필요한 압력은 무려 170기가파스칼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기압보다 무려 170만 배나 버텨야 돼요. 이건 상용화가 정말 힘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온 초전도체가 바꿀 미래를 알아봤습니다. 봐보니까 어때요? 그냥 전기가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를 상온 초전도체가 바꿀 것 같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LK99가 상온 초전도체다 라는 발표가 났을 때 전 세계가 난리였던 거예요. 워낙에 쓰임새가 많으니까요.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LK99는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많은데 확실히 결판 나면 또 소식이 있다면은 그때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온 초전도체 리뷰 3% 그리고 영화 아바타 리뷰 97%였습니다.